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 그리고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100년의 고독. 이 세 작품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모두 노벨 문학상 수상작이라는 점. 1967년에 100년의 고독을 출간한 작가 마르케스는 1982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어 1901년 첫 시상을 시작한 이래 남아메리카 출신 작가로는 무려 4번째 수상자였죠. 이 작품은 수많은 유명인들이 찬사를 받기도 했어요. 미국의 전 대통령 빌 클린턴은 윌리엄 포크너 사후 최고의 작품이라 칭했으며, 심지어는 당대 경쟁 작가였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의 저자 밀란 쿤데라까지 마르케스의 작품을 극찬했다고. 마르케스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한편으로는 당연한 일이기도 했어요. 100년의 고독은 문학계에서 등한시되었던 라틴 아메리카 문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거든요. 뿐만 아니라 소위 엘리트주의 문학으로 불리는 읽기 어려운 소설이 지배적이던 시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같은 소설을 부활하게 만들었어요. 마르케스의 작품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소설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게 이런 뜻이었군요. 이 작품을 기점으로 사람들이 라틴 아메리카 문학이 전하는 이야기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듣고 나니 얼마나 대단한 작품일지 정말 기대돼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신비의 마을 마콘도. 소설 100년의 고독의 배경은 마콘도라는 이름을 지닌 가상의 마을이에요.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와 그의 아내 우르슬라로부터 시작된 부엔디아 가문 100년의 역사가 모두 이곳에서 이루어지죠. 부엔디아는 스페인어로 좋은 날이라는 뜻이래요. 부엔디아 가문의 100년은 시작부터 신비로운 일로 가득했어요. 호세와 우르슬라가 마콘도로 오기 전 그들이 살던 마을에는 사촌 간 결혼을 하면 돼지 꼬리를 단 아이가 태어난다는 풍문이 있었대요. 이들은 사촌 관계였기 때문에 풍문을 두려워했고, 둘의 관계를 알고선 그들에게 비아냥대던 친구를 죽이고 말았죠. 이후 호세와 우르슬라는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친구의 유령에 시달리게 되어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살던 마을을 떠나 도착한 게 바로 여기 마콘도인 거죠. 원래 마콘도는 누구도 죽지 않는 유토피아와 같은 곳이었는데요. 시간이 흘러 마콘도에도 과학과 문명이 유입되면서 이전과는 사뭇 다른 도시가 돼요. 여기에는 근현대 역사에서 나타났던 침탈과 학살도 등장하죠. 이로 인해 부엔디아 가문의 일원들도 하나둘 고독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지만 이들의 쓸쓸한 죽음은 놀랍게도 마술적으로 묘사되었어요. 부엔디아 가문을 세운 호세는 죽어서 유령이 되고, 우르술라는 씨앗만큼 크기가 작아지면서 죽음에 이르죠. 또 그들의 아들 호세 아르카디오가 죽으면서 흘린 피는 완전히 다른 공간에 있던 어머니 우르술라의 발 앞까지 흘러갔죠. 이렇듯 마콘도는 현실과 최현실이 공존하는 공간이라고. 유령은 그렇다 쳐도 씨앗만큼 작아지는 사람이라니 믿을 수 없어요. 등장인물들이 이런 신비한 현상을 아무렇지 않게 그대로 받아들였던 건가요? 그럼요. 이것이 바로 마술적 사실주의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마술적 사실주의란 현실적인 배경 위에서 비현실적인 사건들이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표현하는 서술 기법을 말해요. 유령이 나타나고
사람이 씨앗만큼 작아지는 신비한 사건들이 작품 안에서 의심받거나 의아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이런 요소는 현대 영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마술적 사실주의는 특히 지브리 스튜디오를 대표하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영화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데요. 영화 이웃집 토토로에서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공간 안에 토토로라는 신비로운 생명체가 위화감 없이 어우러지는 것도 마술적 사실주의의 한 예라고. 아하, 그래서 호세와 호세 아르카디오도 모두 의아해하지 않은 거군요. 그런데 등장인물 이름이 비슷해서 누가 누군지 헷갈려요. 맞아요. 부엔디아 가문의 가게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에는 라틴 아메리카의 지역적 특색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에는 선조의 이름을 후대에 물려주는 관습이 있었죠.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같은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하지만 이 가게도에는 더욱 특별한 점이 숨겨져 있어요. 바로 선조의 이름만이 아니라 그의 외모와 성격, 인생사까지도 모두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 작중 호세 아르카디오 세군도와 아우렐리아노 세군도는 일란성 쌍둥이에요. 서로를 흉내내다가 그 누구도 그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들은 이름이 바뀐 채로 살면서 성격과 인생도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죠. 즉, 작품에서 그려지는 인물의 삶이 이름을 통해 결정되는 셈이에요. 100년간 지속된 부엔디아 가문은 결국 아마란타 우르술라가 자신의 조카와 결혼하고 돼지 꼬리를 단 아이를 낳으면서 몰락하게 되는데요. 그녀가 사촌과 결혼하면서 돼지 꼬리를 단 아이를 낳는다고 믿었던 우르술라의 이름을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예견된 결말이기도 하죠. 이름과 인물을 연결하는 마르케스의 재치가 돋보이네요. 실제 가브리엘 마르케스는 어떤 인물이었나요?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1927년 콜롬비아의 카리브해 연안의 아라카타카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유년 시절을 외조부모와 함께 보냈기 때문에 마르케스의 작품에서는 그들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죠. 특히 외할머니는 어릴 적부터 마르케스에게 오래된 토속 신화와 전설들에 대해 얘기해 주셨다고 해요. 그녀가 들려준 설화들 속에는 초현실적인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이것이 후에 마술적 사실주의라는 그의 독특한 문학 세계를 창조하게 했다고. 마르케스는 문학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일찍이 문단에 데뷔했지만 동시에 저널리스트로서 활동하기도 했어요. 유럽 특파원이었던 그는 유럽에서 일했고 이후 멕시코에서 작품 활동을 이어가면서 고향인 콜롬비아보다 유럽과 멕시코에서 더 오랜 시간 생애를 보냈죠. 기자였던 그는 정치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공산당을 지지한 마르케스는 쿠바 혁명을 옹호하고 혁명의 주동자인 피델 카스트로와 절친한 사이였기에 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재까지도 콜롬비아에서 그의 이름 가브리엘에서 따온 애칭 가보라고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쿠바 혁명, 식민지 체제를 없애기 위한 혁명이었으나 혁명 이후 피델 카스트로를 중심으로 한 공산 독재 체제가 자리함. 수설가인 동시에 저널리스트이자 정치운동가였던 그의 생애가 작품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해요.
마르케스는 무엇보다 당대 라틴 아메리카의 상황을 중시하고 있었어요. 그가 1982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자리에서 읽은 연설문의 제목이 라틴 아메리카의 고독이었다는 점에서 그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죠. 라틴 아메리카는 서구 열강들에 의해 약 300여 년간 식민 지배하에 있었고, 독립을 이룬 20세기 이후에도 국제사회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지 않는 고독함을 겪었거든요. 마르케스는 이러한 상황을 마콘도라는 가상의 땅과 그 안에 있는 부엔디아 가문에게 적용했어요. 허구의 세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건 당대 라틴 아메리카의 고독한 실상이었던 거죠. 그가 마술적 사실주의라는 기법을 사용한 것도 이것이 라틴 아메리카 사회를 가장 잘 보여줄 방식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이 고독을 헤쳐나갈 방법으로 사랑과 소통을 제시했어요. 애정어린 마음과 진솔한 상호작용으로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고독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고 말이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작품은 허구의 시공간을 다룬 덕에 21세기의 독자들도 스스로가 겪는 고독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들었죠. 지금까지도 100년의 고독이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는 환상 같은 이야기 속에서도 삶에 대한 통찰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역시 노벨 문학상 수상작답네요. 환상 속 현실의 삶을 생각해보게 하는 매력적인 작품임이 틀림없어요. 새로운 유토피아에서는 사랑이 진실이라는 것이 증명될 뿐만 아니라 100년의 고독을 선고받았던 인종들이 마침내 제2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마르케스의 노벨상 수상 연설문 중에서. 참고로 문장이 되지 않게 긴 것은 가르시아 문장을 흉내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에게 감사함을 표하기 위한 것이지 따라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무언가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것은 인간이 만들었다기보다는 자연이 스스로 그렇게 된 경우 받게 되는 느낌일 때가 많은데, 이는 히말라야의 장엄한 풍광에 압도된 사람이 로마의 유적을 보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유 때문이기도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단순 비교해 자연유산이 인류유산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바, 이는 둘은 비교 대상이라기보다는 언제나 경외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100년의 고독을 읽고 난 후는 더욱 그러한데, 이 책은 여러모로 기왕에 나온 책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그중 가장 두드러진 특색은 문장이 짧지 않고 매우 길어 호흡을 느리게 가져가야 한다는 점이다. 시작을 했으니 끝나는 지점을 찾아야 하고, 마침표는 어디에 있는지 아무리 찾아도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복잡한 미로 속을 헤매야 하는데, 그렇게 긴 문장을 읽어도 꼬이거나 이해되지 않거나 이상하지 않고 순순히 수긍하는 것은 마치 어떤 마술에 걸린 것처럼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고 보니 사람들이 마술적 리얼리즘이라고 칭하는 이유를 어렴풋이나마 알 것 같고, 이는 현실과 최현실이 뒤죽박죽으로 마구 섞여 있고, 과거와 미래가 한 장면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기 때문이고, 이것은 마치 팔팔 끓는 얼음과 같이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으면서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의심 아닌 긍정의 기분이 드는 것은
순전히 그의 마술적 문체에 있다고 하겠다. 이런 보기 드문 스타일은 처음부터 시종일관 지속되며 중간이 아니고 끝날 때까지 끝까지 이어져 다 읽고 나서는 어떤 것을 써야 한다면 자신도 모르게 길게 가면서 처음이 아닌데도 예전에 안 하던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 장을 덮고 나서도 읽기는 했고 분명히 고개를 끄덕였는데도 아직 다 읽지 않은 것 같고 애매하고 알쏭달쏭한 것이 남아있는 것 같아 끄덕였던 머리를 다시 끄덕이는 대신 왼손이 아닌 오른손으로 극적이게 하는 것은 주인공들의 이름이 서로 비슷해 누가 누구인지 문장에서 찾아내야 하는 쉽지 않은 어려움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있는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 가문의 가계도를 참고 무난이라기보다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영수증처럼 본문보다 더 자주 들춰봐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비로소 다음 장면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가계도는 가계도이므로 당연히 근친 위주로 그려져 있지만 그 근친들의 이름이 아버지와 어머니 혹은 형제 간에 서로 비슷해 나중에는 이름으로 기억하기보다는 행동으로 이해하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하는 독자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서문이 길다 보니 내용은 나비가 먼 하늘보다는 가까운 머리 위를 날듯이 훌쩍훌쩍 건너뛰어야 하겠고 그렇게 하는 것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에 편리하고 정리하는 데도 수월하겠기 때문이다. 책은 제목이 그러하듯이 부엔디아 가문의 7대에 걸친 100년간의 고독에 대한 이야기이다. 말이 고독이지 실제로는 그것이 고독인지 유대인지 정말 가려내기가 쉽지 않은데 고독 속에는 삶과 죽음, 전쟁과 평화, 사랑과 증오, 희망과 좌절, 욕정과 금욕 등이 얽히고 설켜 있어 무엇이 고독이고 무엇이 고독이 아닌지 구분해내기가 단칼로 물을 잘라내듯이 확연하지 않다. 더구나 근친 간에 이루어지는 사랑은 100년의 고독이 아닌 100년의 근친 상간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치열한데 이들은 가족관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조카 등의 호칭보다는 이름으로 한 번이 아닌 자주 나열되기 때문에 지금 사랑을 나누는 대상이 근친 가운데 어떤 관계에 있는 누구와 누구인지 잘못 이해가 어려워 다시금 가계도를 훑어보는 곤욕을 감수해야 하고 이는 누가 시켜서라기보다는 기꺼이 그렇게 하도록 자발적으로 나서는 것은 그래야만 재미를 더 느끼기 때문이다. 부엔디아 가문의 시조라고 할 만한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와 우르실라는 사촌간이어서 이들의 자식은 정상적이라기보다는 돼지 꼬리를 달고 나오는 괴물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 때문에 두 사람은 살던 곳을 떠나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주해서는 마을 이름을 마콘도라고 지었다. 마콘도의 어느 날 자석이나 망원경 등 이상한 물건을 가지고 떠돌이 집시들이 찾아오고 시장이 열리고 서커스 행렬이 벌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철도가 생기고 바나나 회사가 들어오고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고 해서 무려 3,000명이 학살되고 4년 넘게 홍수가 나고 10년 동안 가뭄이 있는 자연재해로 마을은 황폐해지고 마침내 파괴돼 마콘도는 원래 없었던 것처럼
다시 아무도 살지 않게 된다. 가문의 마지막 아이는 역시 근친상간으로 태어났는데 아우렐리아노 바빌로니아의 최후는 세상의 개미떼들이 다 모여들어 아이의 시체를 마당에 있는 돌투성이 새끼를 통해 어렵사리 개미 소굴로 끌고 가고 있었다. 는 것으로 간단하게 표현되는데 이는 가문 최초의 인간은 나무에 묶여있고 최후의 인간은 개미밥이 되고 있다. 는 양피지의 예언이 맞아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로써 100년의 고독한 운명을 타고난 부엔디아 가문의 인간 군상들은 이 세상에서 두 번째 기회를 갖지 못하고 영원히 소멸됐다. 마을은 바람에 의해 부서지고 인간의 기억으로부터 사라졌던 것이다. 연보에 의하면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1927년 콜롬비아에서 태어나 부모가 아닌 외조부의 손에 의해 자랐으며 외조모로부터 마술적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란 영향을 받았다. 그는 커서 법학을 전공했으나 카프카의 변신을 읽고 현실 속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머리가 아닌 온몸으로 인식한 후 바로 작가의 길로 들어서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한다. 이후 그는 많은 놀라운 작품을 썼는데 100년의 고독은 그의 작품 가운데 백미로 콜롬비아의 세르반테스라는 칭호를 얻고 금세기 최고의 작품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1982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고 수상 연설의 제목은 라틴 아메리카의 고독이었다. 역시 노벨상 작가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쓴 밀란 쿤데라는 소설의 종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서구 작가들이 기후에 지나지 않는다. 동유럽이나 라틴 아메리카 작가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 책꽂이에 가르시아 마르케스 100년의 고독을 꽂아놓고 어떻게 소설의 죽음을 말할 수 있는가? 라고 찬사를 보냈다. 고갈에 빠진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책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쓰다가 멈춘 작가들은 이 책을 읽고 이때다 싶은 기회를 얻어 과감하게 다시 글쓰기에 도전하게 된다고 많은 이들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하고 있다. 이쯤 되면 100년의 고독은 자연유산에 버금가는 인류유산이라고 할 만하다. 처음 손에 잡기가 힘들지 일단 작정하고 그렇게 하면 끝까지 읽지 않고는 배길 수 없게 만드는 유머와 패러디 그리고 수천 마리의 나비들이 이끄는 마법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으로 빠져들게 되는데 이는 가문의 장남인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 못지않은 호색한이며 실질적인 주인공인 동생 아우렐리오 부엔디아 대령이 딸과 마찬가지인 9살 난 레메디우스와 결혼해 쌍둥이 아이를 임신하게 했으나 모두 죽고 17명의 각기 다른 여자에게서 17명의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독을 이겨내기보다는 지탱하기 위해 오랜 실험과 연구에 몰두한 나머지 연금술의 대가가 되어 작은 황금 물고기를 만들고 녹이고 하는 평생의 과정이 그가 일으킨 20년간 32번의 반란과 14번의 암살과 73번의 매복 공격 그리고 한 번의 총살령을 모면한 것보다 더 흥미를 끌기 때문이다. 23년간 구상하고 18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8시간씩 지필에 매달려 기어코 완성한 100년의 고독이 35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5천만 부 이상의 판매를 기록하는 장면을 목도한 작가는
2014년 우르슬라의 남편이 죽자 노란 꽃들이 밤새도록 눈처럼 내린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대로 평온한 가운데 87세의 나이로 사망했으나 그가 남긴 업적은 가문의 시조이면서 대령을 낳은 우르슬라가 살았던 것으로 추측되는 100살 이상은 물론 그 10배에 달하는 시간이 흘러도 부엔디아 가문이 사라진 것처럼 소멸되지 않고 인간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남아있게 될 것인 바 이는 예언이라기보다는 현실에 바탕을 둔 근거 있는 예상이라고 할 수 있다. 가르시아 마르케스 100년의 고독 별이 지다. 우리가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져있던 4월 17일 성목요일에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라는 세계 문학의 별이 졌다. 20세기의 세르반테스라고 불리는 그는 스페인어권의 가장 위대한 작가였고 마술적 사실주의라는 현대 예술 사조의 선구자이자 최고봉이었다. 그는 유명 운동선수나 영화 배우의 버금가는 인기를 누리며 세계 독자를 사로잡았고 그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은 작가였다. 그러나 그가 원하던 것은 인기나 명예가 아니었고 노벨 문학상도 아니었으며 불후의 명작을 쓰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는 친구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으려고 글을 쓴 작가였다. 가르시아 마르케스. 가르시아는 아버지의 성, 마르케스는 어머니의 성으로 외국에선 흔히 이 두 가지를 같이 쓴다. 애칭은 가보.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소나기가 퍼붓던 1927년 3월 6일 일요일 콜롬비아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아라카타카라는 마을에서 11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작품에서 이 마을은 끊임없이 폭우가 내려 홍수가 나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카리브해 지역으로 그려진다. 가보는 귀신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를 떨게 하던 외할머니 트랑킬리나 이구아란 코테스, 그를 서커스에 데려가고 끊임없이 내전 이야기를 들려주던 외할아버지 니콜라스 마르케스 이구아란의 보호를 받으며 10년 동안 이곳에서 산다.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낸 아라카타카는 100년의 고독에서 마콘도라는 상상의 마을로 등장하고 외할아버지와 함께 살던 집은 이 작품에서 중심 무대가 된다. 또한 외할아버지는 그의 작품 세계 전반에 등장하는 대령들의 일화들을 들려주는데 예를 들어 낙엽에서 손자의 기억에 등장하는 대령, 아무도 대령에게 편지하지 않다 속 대령,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 심지어 유령과 같은 족장 등으로 구체화된다. 한편 외할머니는 그 지역에 전해오는 귀신 이야기를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들려주곤 했다. 1967년 5월 드디어 100년의 고독이 출간되면서 그의 삶은 하루아침에 바뀐다. 이 소설은 문학 비평가뿐 아니라 일반 독자에게도 즉시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순식간에 라틴 아메리카의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았고 유럽 국가는 대부분 망설임 없이 이 소설을 번역 출간했다. 100년의 고독은 이탈리아에서 키안치아노 상을 탔으며 프랑스에서는 최고 외국 소설로 결정됐다. 미국 비평계는 이 소설을 70년 최고 소설로 선정했으며 71년에 컬럼비아대는 가보에게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72년 가보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관위 있는 베네수엘라의 로물로 가예고스 상을 수상하는데 그는 여기에서 받은 상금을
사회주의 운동이라는 좌익 단체에 기증한다. 100년의 고독에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던 이 시기에 가보는 놀라운 발언을 한다. 그는 작품이 마무리되면 나는 더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해밍웨이가 말했듯이 마무리된 책은 죽은 사자와 같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코끼리를 사냥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말대로 그는 1967년부터 75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거주하면서 오래전부터 구상해온 또 다른 소설을 쓰는 일에 전념한다. 1982년 10월 21일 스웨덴 아카데미는 그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가보를 선정했다고 발표한다. 그해 12월에 가보는 스톡홀름에서 라틴 아메리카의 고독이라는 제목의 노벨 문학상 수상 연설문을 읽는다. 여기서 그는 세상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문명화된 유럽의 진보적 지식인에게 더 높고 보편적 차원에서 진리를 찾아달라고 부탁한다. 서양이 라틴 아메리카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그는 우리 현실을 타인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행위는 갈수록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갈수록 우리를 덜 자유롭게 하며 갈수록 고독하게 만드는 데 이바지할 뿐이라고 단호하게 비판한다. 즉, 유럽 지성인에게 자신들의 사회를 재단하는 잣대와는 다른 관점에서 라틴 아메리카에 접근할 것을 요구한다. 이 연설문에서 가보는 자신이 문학 표현 양식뿐 아니라 가공할 만한 현실 때문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자기 작품은 종이 위 현실이 아니라 불행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창조물의 실제 현실이며 그것이 창작의 샘물이라 상상력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미국과 유럽 비평가들은 마술적 사실주의를 현실과 환상의 혼합이라고 정의하지만 이는 라틴 아메리카의 현실 자체이며 라틴 아메리카 사람과 그들을 에워싼 세계의 신비로운 관계를 발견하려는 태도라는 것이다. 가보는 자신이 좋아하던 노란 꽃에 묻혀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서 8월에 만나요 라는 소설을 무덤으로 가져갔다. 이 작품은 그가 내 슬픈 창녀들의 추억, 집필을 마친 후 얼마 안 돼 쓰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작품을 6번이나 수정하는 등 자신의 마지막 생을 바쳤다고 한다. 이 작품의 일부를 읽은 편집자는 대작이라고 평가하지만 이 소설이 출간될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한다. 가보는 비단 콜롬비아 작가 혹은 라틴 아메리카 작가가 아니라 전 세계의 작가다. 특히 그의 등록 상표처럼 돼버린 마술적 사실주의와 스토리텔링 기법은 20세기 후반 세계 문학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1960년대 중반만 해도 세계 문학은 매우 어렵고 실험적인 경향을 띠었고 일반 독자들로부터 외면당했다. 하지만 100년의 구독과 함께 가보가 세계 문학 무대의 전면에 등장하자 그런 현상은 일시에 사라지고 만다. 즉, 고전이나 대작이 어렵고 심각한 것만이 아니라 진지함과 장난의 경계를 허물면서 정치, 사회, 경제 문제들을 문학적 상상력과 결합해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것임을 일깨워줬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토니 모리슨, 조제 사라마구, 퀸터 크라스를 비롯해 살만 류슈디, 로버트 쿠퍼, 존 바스,
밀란 쿤데라 등은 바로 가보의 후계자다. 그의 마술적 사실주의는 현실이 상상을 뛰어넘고 상상이 때로는 알려진 현실보다 더 정확하다는 점에 바탕을 둔다. 세월호 침몰을 비롯해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 일련의 사건은 우리 현실도 마술적 사실주의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가보는 3월 6일 자신의 87번째 생일에 집 앞으로 나와 기자들에게 인사하면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그게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가 자서전에서 말했듯 삶은 한 사람의 생애 그 자체가 아니라 현재 그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는 문제다. 이제 그의 육신은 사라졌지만 우리가 그의 작품을 계속 읽고 그를 기억하며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는 언제까지나 살아있는 것이다.